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전달하러 온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귀엽기만 한 자녀가 위험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해서 손을 내밀면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나이든 부모는 단칸 방에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만 3, 40대 캥거루족이 48만 5천 명이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낼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자기 새끼를 딱 1년만 보호하고 내보낸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다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이로 교수의 저서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에 따르면 10여 년 전 이 저서를 집필할 당시 일본의 35에서 44세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몰래 연금을 타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 키즈인 페런츠, 파커츠 이로딩 리타이어먼트 세이빙즈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몇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자녀 리스크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을 퍼붓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부모는 대학 등록금을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거나 학자금 융자 받아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재미교포 그분은 1980년대에 국내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한 학기가 지나자 한화로 400만 원 정도의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답니다. 누님이 의사 부인이고 부자였대요. 당연히 누님이 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 고지서를 가져다 주었더니 누님이 빤히 쳐다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묻더랍니다. 그분이 놀라서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라고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해라고 냉정하게 말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 받아서 졸업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등록금을 척척 줬으면 자기는 오늘처럼 못 됐을 거라면서 고마워하더군요.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83%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69% 정도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1등입니다. 몇 년 전에 대전의 장태산이라는 휴양림으로 유명한 지역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 한 남녀공학중학교 동창들 4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이 1960년생, 1961년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창회장님이 저에게 40명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었는데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였습니다. 이처럼 10%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최고일 때 83%까지 올라갔으니 그 많은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2등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으로 55%입니다. 이 55%를 두고도 일본 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너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융자를 받든지 해서 다녀야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싫은 데다 학교까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 봤자 취직도 안 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대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니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사교육비, 과외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9년에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40대 후반의 부부 세 커플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맞벌이해서 1년에 1억 정도를 버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자녀의 과외비로만 3,360만 원을 쓴다더군요. 여기에 등록금 내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60에서 70세까지 부부가 계속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재취업을 해도 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결혼비용,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을 1억 원씩 받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결혼 비용으로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기업체 사장인 일본 지인에게 딸이 시집 갈 때 결혼 비용 얼마나 지원해 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얼마 대줬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엔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못 대줘서 난리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준비한 돈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기준 아들의 경우 1억 4,400만 원이 든답니다. 대도시로만 한정하면 금액이 훨씬 커지겠지요. 시집 장가 가면 잘 오지도 않는 자녀들에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집 얻어주는 비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줬는데 과연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할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자녀들이 65%였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도 65%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들여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논 팔고 집 팔아서 자녀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습니다. 괜찮은 학교 졸업해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고 그럭저럭 60세까지 다니면서 자신들을 부양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40대 후반이 되면 언제 잘릴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나요?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자기 세대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너희도 좀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부모 세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과연 그 말에 동의할까요? 우리는 옛날 부모 세대처럼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